박형석 교수님이시고 워낙 연구도 잘하시고 수술도 잘하시고 지금은 이제 유방암 수술에서 로봇 수술의 1인자예요. 선구자시면서 1인자. 수술에 대해서도 한번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일단 상식으로도 뭐 알아둘 만한 거 그리고 주변에 또 뭐 여기 있으시면 반 전문가가 되시잖아요. 다른 분들한테 또 이렇게 전수할 수 있는 상식을 또 갖는 거니까 뭐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들어보시고 궁금한 것도 질문하시고 우리 박수로 우리 박형석 교수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성훈 선생님 교수님하고는 저는 이제 같은 방을 몇 년 동안 썼었고요. 그때 이제 저는 유방수술 하던 사람이었고, 최성훈 교수님 그때 당시 간수술 열심히 하시던 아주 뛰어나신 교수님입니다. 지금 환자분들한테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수술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수술뿐만 아니라 뭐 경기나 이런 것도 조금 제가 말씀드릴 거라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 질문하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 드렸듯이 로봇 수술을 주로 이제 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2016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또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로봇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00개 정도 넘어서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제 연구 관심사는 사실은 로봇 수술뿐만이 아니라 유전성 유방암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전자 검사도 좀 진행을 해서 한국에 있는 그런 돌연변이 유전자, 한국인에 잘 생기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좀 찾았던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경험으로 이제 제 연구실이 있어서 쥐나 이런 것들에게 종양을 심어서 그거에 대해서 항암 치료제를 미리 한번 사람한테 들어가기 전에 약을 쳐서 어떻게 항암제 반응을 볼 것인가 하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돌연변이입니다. 이 안젤리나 졸리라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영화 배우고요. 브래드 피트라게 되게 잘생긴 남자 배우의 전 부인입니다. 지금은 이혼해서 헤어졌는데, 이 양반이 옛날에 2012년도쯤에 안젤리나 졸리가 타임즈라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에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투고를 합니다. 내가 엄마와 이모가 있었는데 유방암이랑 난소암 다 두 분 다 걸려가지고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 BRCA라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게 내 가족력에서 발견이 되더라. 모든 사람들은 다 BRCA라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는데 그 유전자가 되게 좋은 유전자예요. 그게 있으면 암이 생기는 걸 억제합니다. 근데 얘가 돌연변이가 생기면 기능을 못하니까 암이 잘 생기는 거예요. 그거가 있는 가족들에서는. 이분이 그래가지고 엄마와 이모가 똑같이 유방암 난소암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그 돌연변이가 있다는 걸 알고 나도 한 40대면은 생기겠거니 해서 3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방을 먼저 절제를 하고 40대 딱 전후로 해서 난소도 절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양반이 거의 50인데 어머니하고 이모는 40대에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지금 50대인데 멀쩡하게 잘 살아있고 애기는 뭐 못 가지겠지만 어쨌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BRCA 돌연변이가 있으면 유전성 유방암이 잘 생긴다라는 게 이제 되겠고요.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을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게 1800년대 후반대입니다. 1900년대 초반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이죠. 거의 100년 넘었는데, 할스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누구냐면, 존스 홉킨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거기 설립자 중 한 명인데, 이 양반이 이제 유방을 처음으로 근치 절제를 수리라는 걸 합니다. 그전에는 외과 의사마다 수술 방법이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혹만 탁 떼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유방 반만 떼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유방만 떼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유방도 떼고 겨드랑이도 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반은 어떻게 했냐면 유방암이 생겼을 때 유방도 떼고 겨드랑이도 떼고 근육도 뗐어요. 밑에 그 전까지. 그리고 세 군데를 다 떼고 피부도 엄청 많이 떼고, 그래가지고 피부 이식들을 하든지 아니면 땡겨가지고 꼬매든지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100명 수술을 했어요. 100명, 예전에는 100명 유방암 걸리면 다 죽었고 다 돌아가셨거든요. 100이면 100. 근데 100명을 딱 수술했더니 40명이 살았습니다. 5년 이상.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제 센세이션하게 유리가 된 겁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수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가 이제 수술로 살게 됐는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더 많이 떼볼래.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확대 근치 유방 절제술을 해가지고 갈비뼈도 밑에 떼고, 어떤 분 폐도 떼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뗐는데 그랬더니 재발이 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수술 때문에 더 많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술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면 좀 줄여보자. 근육을 떼는 거는 너무 이제 근육 움직임이 때문에 팔이 잘 안 움직이기 힘드니까 근육은 좀 살려두자 해가지고 변형 유방 근치 절제술이라는 게 한 50년도부터 시작해서 70년도쯤에 이제 결과를 봤더니 이게 이거랑 별로 차이가 없네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근육을 잘 떼진 않고요. 유방하고 겨드랑이만 떼는 수술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 돼서 지금까지 한 70년, 80년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모양이 되게 안 좋습니다. 유방을 떼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이 한 70년 요때쯤부터 고민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90년대, 한 80년대쯤에 연구를 발표를 했는데 유방을 이제 보존술을 하면은 재발은 좀 많아지는데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니까 요 수술이랑 재발률이 비슷하더라라는 걸 밝힙니다. 그래서 유방 보존술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겨드랑이 때문에 팔이 많이 붓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겨드랑이를 작게 수술하면 안 될까 해서 감시림프절 생검이라는 수술을 이제 2000년도 초반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서 팔이 붓는 부종의 비율이 20%에서 55%로 줄어듭니다. 이제 그렇게 또 진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로보스를 통해서 흉터를 최대한 안 보이게 하는 그런 방법들까지 개발이 되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조금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존적인 방법은 유방 전 절제술이 있고 부분 절제술 두 가지의 큰 수술 방법이 있다. 유방의 모양을 남기는 수술이 부분 절제술이고요. 유방을 그냥 다 민둥 떼버리는 게 전 절제술인데, 전 절제술은 종양의 위쪽 피부도 포함하면 유방을 전부 다 절제하고 겨드랑이까지 제거하는 것을 전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부분 절제술은 유방을 모두 절제하지 않고 종양을 포함한 정상 조직만 일부만 절제하고 모양을 유지하는 방법을 부분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전 절제술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다 뗀 거예요. 그냥 유방을, 암이 있는 부위 유방을 다 떼버리니까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살렸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모양이 안 좋아서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해놓은 게 재건술이라는 것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유두도 살리고 이쪽 흉터로 해가지고 유방을 다 전절제를 하고 바로 재건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절제를 해도 아예 속만 절제했기 때문에 모양이 좋죠. 다만 이제 흉터가 이렇게 좀 남는다는 단점이 있는데 좋고, 그 다음에 부분 절제 수술은 그냥 홍 있는 부위하고 일반 절제만 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모양이 이제 훨씬 좋죠. 아까보다 훨씬 좋은데 단점은 남아있는 유방에서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재발률이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재발률이 한 2~3배 높습니다. 전절제보다. 전절제가 10% 재발하면은 이건 한 20~30% 재발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방사선을 꼭 해야 된다. 또 다른 단점은 부분 절제를 했을 때 암이 꼬리가 이렇게 길어서 꽂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수술을 해야 돼요. 재수술을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수술하고 외래 한 2주 있다가 오거든요. 그럼 왔는데 이게 경계면에 암이 보여서 수술 다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한 5% 정도 됩니다. 100명 중에 5명은 재수술을 해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고 외국은 한 20% 정도 됩니다. 외국은 이게 간이 검사를 하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코로나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코로나도 간이 검사가 있고 PCR 있잖아요. 여기서 경계면을 보는 검사도 우리가 동결절편 검사라는 간이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다 보는 포르말린이라는 데 고정을 해서 보는 진짜 검사가 있는데 그게 2주 걸립니다. 근데 간이 검사도 우리나라는 꽤 그게 높거든요. 예측하는 게. 그래서 5% 정도밖에 안 되고, 외국은 그 간이 검사를 잘 안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훨씬 재수술 비율이 낮다. 그렇지만 완전히 100%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조금 떼는 방법을 보존술이라고 하고요. 많이 떼는 거를 전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생존율 두 개를 비교했는데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요 맨 밑에 있는 부분이 부분 절제술을 하는 건데요. 이 재발률이, 그러니까 생존율이 좀 낮습니다. 실제로 전절제술에 비해서 이게 네모나게 근데 사실은 이게 방사선 치료하면 두 개가 비슷해져요.
그걸 나타낸 표고요. 그래서 방사선을 하게 되면 비슷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부분절제는 모양이 남는 수술이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고 경계면에 암이 있는 경우에는 재수술이 필요하다. 전절제 수술은 이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이제 가슴이 없어지죠. 물론 요즘에는 재건 수술이라는 거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사진이고요. 재건 수술하게 되면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피부를 뭐 등이나 배나 이런 데서 다 갖고 와서 붙이고 유두에서 암이 많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옛날 유두를 다 잘랐거든요. 젖꼭지를. 근데 뭐 실제로 해보니까 유두에서 생길 확률이 한 2, 3% 정도밖에 안 돼서 요즘에는 유두를 많이 살립니다. 암이 없는 경우에. 암이 있으면 잘라야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유두를 많이 살리고 진행을 하게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 흉터가 좀 크고 뭐 뱃살로 옮기는 경우에 자연스럽긴 하지만 흉터가 크게 생긴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뭐 이 정도도 굉장히 좋은 수술 방법이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발달된 거죠. 근데 여전히 이제 흉터 때문에 좀 문제가 많고 특히 이렇게 유두를 살리는 분들은 유두가 살면 좋은데 이 유두가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까맣게 되면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살려놓은 유두가 죽거든요. 이걸 유두 괴사라고 하는데 이런 게 또 한 5에서 20% 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모든 기존 수술의 문제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부분절제 수술은 모든 사람이 다 적응이 되는 건 아니고 혹이 딱 하나 있어야 돼요.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하게 있어야 딱 그 위치에만 딱 뗄 수 있는 위치에만 있어야지 할 수 있고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고 재수술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절제 수술은 여전히 30, 40%는 전절제를 받는데 그 이유는 이게 혹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유방암은. 그런 경우에 보통 부분절제 대신에 전절제를 하게 되고, 장점은 추가적인 방사선의 치료를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양이 좋지 않죠. 그래서 재건을 보통은 많이 하게 되고, 유두나 피부를 살릴 경우에는 유두나 피부 괴사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예전에 2002년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방 절제술이 많았거든요. 60% 이상. 근데 지금은 한 30% 정도만 유방 전절제를 하고 70%는 전절제 대신에 부분 절제를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 옛날에는 이제 2005년도에는 전절제 하는 분들 중에 24% 정도만 즉각 재건이라는 걸 했거든요. 근데 2014년도에는 그 비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선별급여가 되면서 국가에서 50% 정도로 재건 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앞에 흉터가 안 보이기 위해서 겨드랑이로 이제 유방을 절제하는 로봇 수술이 2016년도에 처음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개발한 수술인데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앞쪽에서 봤을 때 흉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그런 미용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어디 수술하시는지 아시겠나요? 저도 외래에서 가끔씩 보면 어디 수술한지 몰라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막 딴 데 막 진찰하다 보면 선생님 거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돼서 사실은 요즘에는 모양이 굉장히 좋다. 뱃살을 이렇게 째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뱃살도 좀 줄어듭니다. 물론 흉터가 있지만 그래서 이쪽 전절제를 한 건데 뭐 되게 깜짝 같죠? 보면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수술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반 유두 보존 수술 하시는 분은 이렇게 흉터가 있고 로봇 수술 하시는 분은 흉터가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유두 괴사열도 로봇 수술이 좀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흉터도 작고 미용 효과도 좋고 괴사 확률도 좀 적고 통증도 막 큰 차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방 수술이 배를 수술하는 건 아니어서 그렇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하시면은 다음날 정도면은 괜찮아요. 이제 배 수술은 사실은 3, 4일 정도 고생하시는데, 예, 유방 수술은 다음날 정도면 좀 덜 아프다. 그런 장점이 있죠. 단점은 비쌉니다. 굉장히. 이게 로봇 수술 비용만 한 1,0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단점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모든 의사들이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어서, 뭐 저하고 큰 병원에 계시는 교수님들 좀 하시고, 또 이제 장기 추적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10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저희가 얘기하고 원하시는 분들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이 이제 로봇을 많이 해서 작년에 전체 로봇 수술 한 4,000개 정도 했고, 4만 개 정도 했고, 누적. 저 유방 로봇 수술은 누적 한 700개 정도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재건술인데요.
재건 수술 방법도 다양합니다. 제일 흔하게 하는 게 보형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 성형 수술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강남이니까 압구정 가시면 많이 합니다. 유방암 없어도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유방암 걸려도 이렇게 합니다. 손길만 싹 떼고 여기다가 이제 보형물을 집어넣는 방법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조직을 이용하는 건데, 아까 뱃살 떼가지고 하는 건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옆에 등살을 떼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볼륨이 조금 작으신 분들은 등살을 이용해가지고 만드시는 분들이 있고요. 좀 가슴이 크신 분들은 뱃살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됩니다.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도 꼭 얘기를 보통은 하는데, 유방암에서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을 왜 하느냐면, 유방암이 겨드랑이로 전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이제 림프절이 겨드랑이 림프절이라서 제일 많이 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겨드랑이 림프절을 무조건 다 절제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팔이 볼 확률이 한 20%에서 25% 정도 되게 되고요. 또 팔도 아프고 만세도 잘 안 되고 이제 50견도 자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한 게, 약을 넣어가지고 이게 첫 번째로 전이가 되는 림프절을 찾아서 걔만 떼면은 떼서 검사를 해서 전이가 있으면 다 절제를 하고, 전이가 없으면 딱 그것만 두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감시 림프절 절제술, 생검술이라는 방법이고요. 그걸 하게 되면 수술하기 전에 이제 약을 넣습니다. 유두 옆이나 이제 종양 옆으로 약을 넣어가지고 수술할 때 약이 올라간 요 림프절만 절제를 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암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두고, 암이 있으면 좀 더 절제를 하는 그런 방법들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겨드랑이 절제술을 하면 이렇게 코끼리팔처럼 붓는 경우가 아까 전에 20에서 25%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4명 중에 1명 또는 5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이 수술 5명을 받았다, 유방암 수술을. 그 중에 1명은 무조건 팔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시 림프절 생검을 하게 되면 100명 중에 5명 이하로만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훨씬 부작용이 적어지죠. 그래서 감시 림프절 생검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럼 재발률은 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로 걱정을 했지만 재발률도 비슷하더라. 그래서 요즘에는 감시 림프절 생검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은 감시 림프절 생검을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고, 처음부터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해서 하는 경우는 림프절 전이가 굉장히 많은 경우 외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그것도 또 이제 나아가서 감시 림프절 절제술도 안 하는 그런 방법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을 조금 드리면, 유방암 병기는 높을수록 재발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1기보다는 2기가 재발 위험이 높고, 2기보다는 3기가 재발 위험이 높고, 4기는 이미 원격 전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재발이랑 관계가 없고요. 유방암 수술은 전지역제술과 보존술식이 있고, 수술 흉터를 자기 위해서 로봇 수술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적 치료는 암을 표적으로 해서 암세포를 공격해서 효과를 높이면서 부작용을 나타내는 수술법입니다. 이제 의학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약도 많이 개발되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제 뭐 아까 재발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고 한데, 너무 희망을 잃지 마시고 또 잘 치료받으면서 삶을 영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